자, 우리 문학 18쪽 먼저 할게요. 우리가 이제 저번 교재는 빠작이었고, 이번 교재는 이제 자이 스토리인데요. 이제 3학년 부분이긴 한데, 이게 그렇게, 3학년 이론처럼 엄청 어렵지는 않아요. 그래서 요거 하고, 선생님이 또 이제 다룰 때, 이게 끝나면 빠작으로 할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부분은 먼저 이론이 뒷부분이 있고 작품이 이렇게 앞에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이론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작품 보는 식으로 할게요. 그래서 18쪽 보면은 자, 먼저 우리가 문학하면 보통 시 먼저 시작하죠.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시 이론 먼저 나와 있는데 자,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도 있지만 다시 한번 반복해서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도록 같이 한번 봐볼게요. 자, 우리가 시에서 말하는 사람을 시적 화자라고 하죠. 그쵸? 그래서 화자는 시에서 말하는 사람을 얘기를 하고요. 자, 같은 말로 시적 화자입니다. 시적 화자예요. 그런데 또 다른 말도 있어요. 자, 우리가 화자는 시인이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기 위해서 허구적으로 만든 대리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또 다른 이제 인이기도 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시적 자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보통 감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감정에 대해서 얘기하기 때문에 서정적 자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화자, 시적 화자, 뭐 작중 화자, 시적자, 서정처자 다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화자가 시의 겉으로 드러날 때가 있고 드러나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 직접 드러나면 표면적 화자라고 하고요. 겉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이면적 화자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표면적 화자랑 이면적 화자는 상반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오늘 이제 할 구부러진 길 일부분이 나와 있네. 자, 나는 구부러진 길이 좋다. 이런 식으로 나라고 직접적으로 나타나 있죠. 이런 것들이 표면적 화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밑에 김소월의 산유화인데 산에서 오는 작은 새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지만 나라든지 우리라든지 화자는 드러나 있지 않은 거죠. 그러면 화자는 어떤 사람인지 추정할 수 있어? 그냥 산에서 우는 새를 보는 이제 화자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는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는데 이런 식으로 여러분 화자가 직접 드러나 있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오른쪽 잠깐 봐볼게. 화자가 직접 등장하지 않은 시를 읽을 때는 화자가 무엇을 하고 있는 사람인지 또는 동물인지 사물인지 생각해 보면 됩니다. 만약 화자를 전혀 추측할 수 없는 경우에는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구나 중심 대상에 집중해서 시를 읽는 것이 나아요. 그래서 먼저 여러분 시를 볼 때는 화자가 누군지 한번 보고 만약 드러나 있지 않으면 이제 뭐 하고 있는지를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밑에 이제 왼쪽으로 다시 가면 자 우리가 시인이나 화자는 같을까 다를까 하면은 여러분 소설로 치면 우리 소설에서 말해주는 사람은 뭐라고 하죠? 소설에서 말해주는 사람을 뭐라 그래? 무슨 자라고 하죠? 서술자. 여러분 서술자랑 소설을 쓰는 작가는 완전 일치하지 않거든요. 소설의 경우 서술자랑 작가는 완전 일치하지 않아. 왜냐면 소설은 허구의 이야기잖아요. 가짜 이야기잖아. 그치? 그래서 거기에서 말해주는 서술자도 가상의 인물이에요. 그래서 작가랑 서술자는 일치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시인은 가능합니다. 시인이랑 화자랑 같을 때도 있고요. 다를 때도 있어요. 그래서 가장 정확한 답은 시인이랑 화자는 일치할 때도 있고 일치하지 않을 때도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이게 가장 정확한 거야. 자, 시인이랑 화자랑 일치할 때 대표적인 예시가 윤동주의 서시 나와 있네요. 여러분 윤동주는 일제강점기 때 이제 활약했던 시인이죠. 그쵸? 그래서 자, 서시 일부분이 나와 있는데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자기는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고 싶다 이 말이야.
잎새이는 바람에도 하지만 조금의 갈등에도 나는 괴로워했대. 그래서 여기서 나는 괴로워했던 윤동주랑 일치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밑에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볼게. 정철의 송민곡이네요. 여러분 송민곡은 예전에 고전 시가 중에 옛날 시 중에 갈래가 가사라고 있거든요. 이 가사의 일부분이 가사라는 갈래인데 거기에 이제 일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기 가는 저 각시 어디서 본 듯하다 라고 얘기하는데 너구나 내 말 좀 들어볼래? 라고 이제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나는 을려라고 나와. 여자로 나와. 근데 정철은 여러분 남자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완전 일치하지 않는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거의 시에서 시인이랑 시적 화자는 거의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일치할 때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밑에는 중심 대상이네요. 화자가 시 속에서 이야기의 주된 대상으로 삼는 것을 중심 대상이라고 하는데요. 제목이 폭포네. 폭포는 고든 절벽을 무서운 기색도 없이 떨어진다. 하강적 이미지 쓰이는 거야. 규정할 수 없는 물결이 고매한 정신처럼 주기표 쓰였네. 실사이 없이 떨어진대. 그래서 우리가 고매한 정신처럼 폭포가 떨어진다. 그래서 폭포는 여기서는 약간 변하지 않고 뚝심 있고 약간 고든 정신 이런 것들을 이제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심 대상은 당연히 제목엔 폭포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겠죠, 그죠? 그리고 청자가 나와 있는데 화자가 정해둔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라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선 윤동주의 또 시가 일부분 나와 있네. 어머님 하고 말을 하고 있잖아. 그러면 청자가 이제 어머님인 거야. 근데 여기서도 시에서도 항상 청자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청자가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어. 그러면 이렇게 드러나면 무슨 청자를 하겠니? 표면적 청자라고 하겠죠. 그쵸? 그럼 반대로 드러나 있지 않으면 뭐라 하겠니? 그렇지. 이면적 청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한 내용은 간단하죠? 시적 화자, 그리고 중심 대상, 청자에 대해서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문제가 오른쪽에 있거든요. 여기 풀고 앞으로 가서 작품 2개 볼게요. 19페이지 풀어봅시다. 자, 답 확인해 볼까요? 자, 여기서는 한용운의 사랑하는 까닭인데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은 하고 바로 나오잖아요. 화자는 나이고요. 청자는 당신이고요. 그래서 윗글의 제목과 내용을 바탕으로 이해할 때 중심 대상은 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당신을 사랑하는 까닭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밑에 정지용의 종달새 일부분인데 삼동, 이 석 달 내내 얼었다 나온 나를 종달새 지리지 이렇게 나오지. 여기서 왜 저리 놀려대누 어머니 없이 자란 나를 왜 저리 놀려대누 해바른 봄날 한종일 두고 모래톱에서 나 혼자 나홀로 놀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서 제목이 종달새잖아, 그치? 그래서 화자는 나고요. 중심 대상은 종달새로 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른쪽에 보면은 제목이 귀뚜라미거든요. 높은 가지 흔드는 매미 소리에 묻혀서 내 울음은 아직 노래가 아니래. 그래서 여기서 나는 귀뚜라미예요. 귀뚜라미고 그래서 내가 말하는 것처럼 귀뚜라미가 말하는 것처럼 나처럼 말하는 것처럼 표현했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의인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윗글에 나는 드러나 있죠. 나라고 드러나 있잖아. 표면적 화자고요. 그런데 나가 귀뚜라미인 거지, 그치? 그래서 이때 시인과 화자는 일치한다, 일치하지 않는다?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밑에는 어휘네요. 순서대로 저물었다, 천지, 묵묵히 품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우리 앞으로 가볼게요. 앞으로 가서 작품 2개 볼 건데 12페이지입니다. 12페이지 보면은 아까 잠깐 예시로 언급됐던 이중간의 구부러진 길, 꼬불꼬불 길 얘기를 하는 거죠. 구부러진 길에 대해서 나와요. 조금 긴데 한현으로 되어 있죠. 그쵸? 첫 번째 행부터 봐볼게. 나는 하면서 시적 화자가 겉으로 드러나 있죠. 표면적 화자예요. 나는 구부러진 길이 좋대. 그러면 이 구부러진 길이 뭔지를 이제 봐야 되겠지, 그치? 자, 반복이 되는데 구부러진 길을 가면 자, 나비의 밥그릇 같은 뭐뭐 같은 직유법이고요. 민들레를 만날 수 있고 민들레를 만날 수 있고 감자를 심는 사람을 만날 수 있대. 그래서 나는 구부러진 길이 좋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민들레꽃과 감자를 심는 사람들은 긍정적인 거겠죠. 그쵸? 그래서 여기서 감자를 심는 사람들은 되게 이제 소박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뭐 정다운 이웃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웃기웃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볼 수 있으니까 구부러진 길이 좋다 이 말이야. 날이 저물면 울타리 너머로 밥 먹으라고 부르는 어머니의 목소리도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는 청각적 심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정다운 소리를 들을 수 있다 이 말이야. 구부러진 하천에 물고기가 많이 모여 살듯이 지근해 그치? 들꽃도 많이 피고 별도 많이 뜨는 구부러진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또 긍정적인 게 뭐야? 들꽃, 별인 거지, 그치? 그래서 구부러진 길을 가면 볼 것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죠? 구부러진 길은 산을 품고 마을을 품고 구불구불 간대요. 구불구불은 모양을 흉내내는 말이죠, 그쵸? 그럼 무슨 어지? 의태어야, 의성어야? 모양을 흉내내는 뭐야? 의태어야, 의성어야? 의태어 쓰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는 선생님이 뭐뭐하고 고 이런 것도 반복되잖아, 그치? 이런 것들에서 언급 안 해도 운율 형성해 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 구부러진 길처럼 나는 살아온 사람이 나는 또 좋대. 그래서 그 구부러진 길뿐만 아니라 구부러진 길처럼 살아온 사람이 좋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구부러진 길처럼 살아온 사람은 어떤 사람인 거야? 순탄하지 않은 거죠. 그쵸? 그래서 말 그대로 순탄하지 않은 삶을 살아온 사람이 좋다라는 거야. 반듯한 길 쉽게 살아온 보다 상반되죠. 그쵸? 흑투성이 감자처럼 주규법 울퉁불퉁 살아온 사람의 또 의태어 쓰였네. 그치? 구불구불 의태어 구부러진 삶이 좋다라는 거야. 구부러진 주름살에 왜냐하면 우리가 힘들면은 고생하면은 조금 우리가 막 늙어지잖아. 그치? 이런 주름살에 가족을 품고 이웃을 품고 가는, 그러니까는 가족을 품고 이웃을 품고 간다라는 것은 아까 전에 산을 품고 마을을 품는다랑 같은 맥락이잖아. 그치? 결국 혼자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더불어 살아가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구부러진 길 같은 사람이 좋다라는 건데, 이런 사람이란 나 혼자 사는 게 아니라 다 같이 사는 거야. 그래서 포용력 있고 공동체적 삶을 살아가는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를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구부러진 길은 곧바로 이렇게 직선 길보다는 긍정적인 걸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위에 보면은 화자 찾는 거죠. 화자는 누구지? 나죠, 그쵸? 중심 대상은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지. 구부러진 길 또는 구부러진 길처럼 살아온 사람이라 보시면 되고, 밑에다가 주제 쓸게요. 주제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라고 보시면 돼요.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아름다움이에요. 뒤로 넘기면 세 문제 있거든요. 14페이지 세 문제 바로 풀어볼게요. 자, 이 간단하죠? 화전은 아까 선생님이 같이 했지? 나고요. 중심 대상은 구부러진 길처럼 살아온 사람이랑 구부러진 길 쓰시면 돼요. 여러분 2번에 알맞지 않은 거 몇 번일까? 이 사람은 쉽게 살아온 사람 안 좋아한다 했지, 그치? 5번이고요. 3번에 여기서 알맞은 거네? 혼자 사는 거 싫다 했지? 공동체적인 거지? 몇 번? 5번. 5번입니다. 자, 두 번째 거 가볼게요. 16페이지 갑니다. 16페이지. 자, 정호승 작품이 나와 있네요. 여러분, 정호승 작품이 꽤 자주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시인 거도 알아두시고, 여기서는 백두산을 오르입니다. 이것도 좀 긴데 한현으로 돼 있네, 그지? 바로 가볼게요. 백두산에 도착하자마자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여기서 눈은 우리가 등산하는데 눈이 오네? 그럼 더 힘들겠지? 그래서 여기서 눈은 선생님이 세모 칠게요. 시련, 보통 고난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흰 자작나무 사이로 이렇게 색깔 나오면 여러분 시각적 심상이 돋보인다라고 보시면 돼요. 외롭게 걸려있던 낮달은 어느새 사라지고 시간의 흐름 나와 있네. 낮달이 사라졌다 했잖아. 그치? 그런데 외롭게 라고 표현했네. 그럼 사람처럼 표현한 거잖아. 그치? 그럼 무슨 법? 의인법 쓰였네요. 잣까마귀들이 떼지어 날던 하늘 사이로 서서히 자 그냥 눈도 아니고 뭐가? 한방 눈이 퍼붓기 시작했대요. 저 지금 상황이 점점 더 안 좋아지는 거야. 오늘 저녁부터 또 눈이 온다 그러더라고요. 내일 많이 올 것 같아. 내일 조심히 오세요. 아셨죠? 선생님도 조심히 오려고 차를 버리고 올까봐. 자, 그래서 여기서는 한방눈이 퍼붓기 시작하고 바람은 점점 더 어두워지고 그게 지금 상황이 더 어려워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어려움, 시련, 고난이 더 심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멀리 백두폭포를 뒤로 하고 우리들은 여기서는 우리들이 화자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들은 말 없이 천지를 향해 길을 떠났대요. 지금 이제 어디를 향해 가는 거예요? 백두산? 천지를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목적지인 거지. 눈 속에 핀 흰 두견아를 만날 때마다 여기도 색채어 나와 있네요. 사랑한다, 사랑한다, 속삭이며 우리는 저마다 하나씩 뭐가 되어갔대? 백두산이 되어갔대요. 백두산이 되어갔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 등산을 하면서 백두산에 좀 동화가 됐다. 한 마음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백두산이 되어갔다라는 말은 이 등산 과정에서 백두산과 하나가 됐다. 이런 뜻이라고 보시면 돼요. 백두산에 동화되는 모습을 백두산이 되어갔다라고 표현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눈보라가 장백송 나뭇가지를 후려 꺾는 풍구에서 바람이 막 부는 곳에서 마침내 운명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일은 어려웠대. 자,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올라갈수록 더 이상 올라갈 수 없고 내려갈수록 더 이상 내려올 수 없대. 여기서는 비슷한 문장 구조가 반복됐죠. 비슷한 문장 구조 반복되면 여러분 무슨 법이지요? 비슷한 문장 구조가 반복되면 초성 힌트 디귿 기억 무슨 법?
대구법. 그리고 여기서는 봐봐. 올라갈수록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대. 내려갈수록 내려갈 수 없대. 말이 돼, 안 돼? 안 돼요. 안 되지. 그럼 말이 안 되면 무슨 법이죠? 말이 안 되지만 그 안에 의미가 있어. 무슨 법일까? 다른 걸 얘기해볼까? 우리가 반대로 얘기하는 거는 무슨 법이야? 어법이지, 그치? 근데 말이 안 돼. 항상 반어법이랑 같이 나오는 거 있잖아요. 기억 안 나나? 역설법이에요. 왜? 근데 여기서는 왜 역설법을 사용했냐? 그만큼 올라갈수록 좀 내려갈수록 힘들다라는 거야. 산행의 어려움을 얘기하는데, 하지만 산행이 어렵지만 포기 안 해.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역설법을 사용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에 대해서 얘기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눈보라치는 백두산을 오르며 우리들은 다시 천지처럼 함께 살아갈 날들을 생각했대. 그냥 살아갈 일이 아니라 뭐야? 함께네. 그럼 이것도 우리 앞에서 나온 시처럼 뭐를 좀 중요히 생각하는 거야? 함께 한다는 공동체적인 것을 강조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공동체적 가치를 중요시 한 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무리 힘든 거라도 같이 해서 뭐라 하자? 이겨내자 라고 말하는 시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 이게 됐을까요? 이것도 화자랑 중심 대상 써보자. 화자는 아까 선생님 뭐라 했지? 우리들이라고 보시면 되고, 중심 대상은 제목에 나와 있는 백두산이에요. 밑에 주제 쓸게요. 주제는요, 시련을 이겨낼 수 있게 해주는 공동체적 삶의 가치입니다. 주제 쓰시고 옆에 17쪽 바로 네 문제 풀어보세요. 자, 답 확인해볼까요? 다 하셨나요? 이거는 순서대로 아까 전에 쌤이 같이 했지? 우리들이랑 백두산 쓰시면 되고요. 5번에 알맞지 않은 것은? 3번. 여기서는 3번 백두 폭포를 어떤 데서 뒤로 하고 라고 나와있잖아. 지나친 거 맞아요? 여기서는 5번이에요. 방해받은 거 아니고 까마귀들을 그냥 날아갔지, 그치? 6번에 알맞은 것은요? 2번. 1번이고요. 7번에 나를 힘들게 하는 거 세 글자네? 눈보라입니다. 자, 문학 끝. 비문학 꺼낼게요. 비문학 12쪽입니다. 자, 비문학은 먼저 우선은 선생님이 그 비문학 먼저 답 확인해 줄게요. 그러면 기존 비문학 있잖아요. 기존 비문학 한번 잠깐 꺼내 볼까요? 이거 답 확인하고 진도 나갈게. 알겠죠? 선생님이 맞아. 이거를 깜빡하고 있었네. 비문학 답만 얼른 선생님이 체크해 줄게요. 여러분 155쪽부터 하면 되죠? 맞나요? 155쪽.
맞죠? 네. 기존 빠작 155쪽 볼게요. 자, 먼저 이거 선생님이 답 먼저 체크해 줄 테니까 혹시 이상하면 얘기하세요. 1번에 3번이고요. 2번에 4번. 그리고 뒤로 넘겨서 OX 보이죠? 순서대로 O, X, 그 다음에 X 한 가지 아니고 O, O, O예요. 그리고 밑에 말풍선 사용 유무는 순서대로 X, X, O고요. 그리고 빈칸 첫 번째 거 말풍선, 상징, 버섯, 구름, 눈물, 먼지고요. 오른쪽에 대화, 내레이션, 그 다음에 차별화입니다. 됐나요? 자, 오른쪽으로 가서 순서대로 시공, 진보, 일률적, 변형, 이룩하다고요. 6번에 카툰, 7번에 일러스트입니다. 자, 뒤로 넘기면 이제 복합 문제가 나오는데 첫 번째 거는 그 눈부신 도시의 막 인공불빛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1번에 적절한 것은 2번이고요. 그리고 2번에 알맞지 않은 것은 여기서는 인공불빛에 대해서 얘기해야 돼. 그런데 여기서는 기상이변 이런 거 나오죠. 일정 해와 관련된 거잖아. 아니죠. 3번이고요. 4번에 반대하는 입장에서 긍정적인 거 평가한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5번이겠죠. 그리고 뒤에는 인터넷 내용 등급 서비스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나오는데, 자, 1번 갈게요. 1번에 적절한 거 3번, 2번에 적절한 거 3번이고요. 3번에 적절하지 않은 거 정부가 오히려 일일이 하면 안 된다 그랬지, 그치? 4번이에요. 자, 마지막 거 봐볼게요. GDP에 대해서 나오는데 아마 지문 중에 이게 좀 가장 어려웠을 것 같은데 1번의 공통적인 것은 1번이고요. 그리고 2번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원래 GDP가 높다 해서 다 사람들이 국민들이 행복하는 건 아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반영하는 지표로 적절하지 않죠. 4번이에요. 그리고 3번에 알맞지 않은 것은 5번입니다. 혹시 채점한 것 중에 답 이상한 거 있을까요? 괜찮나요? 그러면은 새 교재 꺼낼게요. 자, 12쪽인데, 자, 이것도 여러분 먼저 지문을 보고 문제 풀고 쌤이랑 같이 볼 건데, 여기서는 이제 빠작과 다르게 해야 될 요소들이 좀 있어요. 먼저 첫 번째 지문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봐볼게. 문단 표시 먼저 하시고요. 문단 표시 먼저 하고, 항상 지문 읽고, 문제 풀기 전에 해야 할 거는 여러분 이제 항상 중심 문장, 중심 단어 표시할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읽고 문단별로 뭐가 핵심인지 그리고 뭐가 중요한 문장인지 먼저 풀고 확인하는 과정을 거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내용을 보는 연습을 할 거야. 선생님 같이 해볼게. 여기서는 제목이 슈퍼히어로의 탄생이네요.
슈퍼맨, 배트맨 같은 미국 만화는 만화의 슈퍼히어로는 언제, 무슨 이유 때문에 등장했을까? 1930년대 미국 사회는 오랜 경제 침체의 늪에 빠져 있었고, 미국 사람들이 힘든 현실을 벗어나게 해줄 영웅을 원했어요. 이러한 열망 때문인지 미국 사람들은 강한 남성 캐릭터가 위험을 무릅쓰고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내용의 만화를 즐겨보기 시작한 거여서 왜 이런 슈퍼 히어로가 나오게 되는지에 대한 이유가 나와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문장 그 이유가 나와 있는 마지막 문장으로 볼게요. 그래서 마지막 문장이 중심 문장이고 핵심어는 당연히 슈퍼 히어로게 됐죠. 그래서 중심 문장이랑 핵심어 표시하시면 돼요. 미국의 슈퍼히어로 1호는 팬텀인데요. 팬텀은 1936년에 한 신문에 연재되어 만화에 처음 등장했는데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악당을 물리치는 그의 모습에 사람들은 즐거워했습니다. 이후 미국의 신문에는 주로 역동적인 장면과 화려한 색채로 치장한 슈퍼히어로 만화들이 실리기 시작했대. 그래서 여기서 중심 문장은 처음에 나왔던 팬텀이라는 내용이에요. 핵심어는 당연히 팬텀이고요. 1938년에는 액션 코믹스 1호를 통해 슈퍼맨이 처음 소개됐는데요. 사람들은 뛰어난 능력을 가진 슈퍼맨이 악당들을 물리치는 장면에서 쾌감을 느꼈고 곧 슈퍼맨 시리즈의 인기를 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슈퍼맨의 인기는 화려한 의상에 초능력을 쓸 줄 아는 캐릭터라면 무엇이든 크게 인기를 끌 정도로 미국 만화 산업을 바꿔놨는데 이처럼 슈퍼히어로가 끊임없이 등장했던 1930년대부터 40년대를 골든에이지라고 했대요. 그래서 말 그대로 우리가 황금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황금기. 그래서 황금기를 맞이한 거는 슈퍼맨의 인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 내용이 들어간 문장은 요 문장으로 보고요. 핵심어는 슈퍼맨입니다. 슈퍼맨이 큰 인기를 얻은 이유가 이제 나오겠지. 당시 1차 세계대전 이후에 폐허로 변해버린 유럽을 떠나 미국에 정착했던 이민자들의 모습이 슈퍼맨의 캐릭터에 반영되었기 때문이래요. 클립톤이라는 행성에서 온 외계인인 슈퍼맨은 떠나온 행성이 파괴되어 다시는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된 거야. 그래서 평소에는 기자로 나쁜 일이 생겼을 때는 슈퍼히어로로 활약하며 지구 평화를 지키며 지구에 정착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처지의 슈퍼맨은 당시 사람들에게 단순히 선망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동질감을 느끼는 대상이기도 했대. 그래서 여기서는 왜 슈퍼맨이 인기가 얻게 되는지 이유에 대한 내용 나오잖아. 포괄하는 문장은 첫 번째 문장입니다. 그리고 핵심은 당연히 슈퍼맨이고요. 이처럼 슈퍼히어로 만화는 단순히 멋지고 화려해서만이 아니라 당시의 시대상을 반영함으로써 사람들이 그 캐릭터에 동질감을 느끼게 하기 때문에 인기를 얻을 수 있었대. 슈퍼히어로를 그린 만화들이 오늘날에도 시대의 모습에 적극적으로 담아내면서 여전히 독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대요. 그래서 여기서는 두 문장밖에 없잖아. 근데 좀 정리하는 내용인 첫 번째 문장을 중심 문장으로 볼게요. 그리고 핵심어는 슈퍼히어로입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 문제 풀 때 중심 문장이랑 핵심어 표시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확인하는 과정 할게요. 1번에 여기서는 무슨 만화야? 무슨 만화요? 슈퍼 히어로 만화고요. 2번은 중심 문장 쌤이랑 같이 했잖아요. 그치? 몇 번이에요? 1번이야, 2번이야? 2번이죠?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뒤로 넘겨서 문제 먼저 풀어볼게요. 여러분 14페이지부터 뒤에 16페이지까지 문제 풀고 쌤이랑 같이 답 확인해 볼게요. 지금 바로 풀어봅시다. 항상 문단 표시 하시고요. 같이 봐볼까요? 거의 다 한 것 같은데. 자, 14페이지 보면은 여기서는 로봇이 작곡하고 그림 그리는 세상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같이 중심 문장의 핵심을 확인해 볼게요.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로봇은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하는 주요한 자원으로 각종 산업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로봇이 아무리 발전해도 예술 분야에서는 인간을 넘어서기 어렵다고 여겨진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간만이 고유한 창작 능력과 예술성을 가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근 정교하고 섬세한 영역까지의 기술이 발달하면서 로봇 아티스트가 탄생하게 되었고 이러한 인식이 변화하고 있대요. 여기서는 마지막 문장이 중심 문장이겠죠. 핵심어는 로봇 아티스트고요. 자, 피아노를 연주하고 작곡하고 그림 그리고 춤을 추고 특히 심지어 소설까지 창작하는 로봇은 더욱 다양한 예술 분야로 활동 범위를 넓혀가고 있는데 특히 로봇이 놀라운 성취를 보여주는 분야는 작곡과 연주래요. 여러분 여기 첫 번째 문장에서 두 번째 문장에서 첫 번째, 두 번째. 너무 없어. 첫 번째 했어요? 두 번째 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내가 볼 때는 원래는 답은 첫 번째 문장이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봤을 때는 특히 뒤에 작곡과 연주에 대해서 얘기해 주잖아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두 번째 문장이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걸 할게요. 그리고 핵심은 로봇입니다. 세계적인 인터넷 서비스 기업 구글은 예술 작품을 창작하는 인공지능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첫 결과물로 로봇이 작곡한 80초 정도의 피아노 연주곡을 발표했는데요. 또한 미국 조지아 공대 음악기술센터에서 개발한 로봇 시모는 4개의 팔을 사용해 환상적인 타악기 연주를 선보이기도 했대요. 개발자에 따르면 시모는 머신러닝 프로그램을 이용해 다양한 음악 스타일을 연주할 수 있으며 너무 복잡해서 인간이 연주할 수 없는 화음까지도 연주할 수 있다고 봤대요. 여기서는 여러분 중심 문장이 2개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예시가 이제 여기서는 나와 있어서 첫 번째는 뭐야? 여기 부분이고요. 또 다시 레시는 로봇 시몬이잖아, 그치? 그래서 요렇게 두 문장을 중심 문장으로 볼게요. 그리고 핵심어는 그대로 로봇입니다. 이렇게 두 문장 있을 때도 있어. 자, 그리고 미술 분야에서 앞에서는 음악이고 이제는 미술 분야입니다. 미술 분야에서도 로봇의 역할은 확대되고 있대요. 타이완 대학, 대만 대학에서 개발한 그림 그리는 로봇은 붓을 사용해 캔버스에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고 또한 영국에서 개발한 도자기 빚는 로봇은 인터넷에서 꽃병의 이미지를 수집한 뒤에 도자기의 기본 형태를 스스로 설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새로운 디자인을 만들어서 아름다운 도자기 꽃병을 완성했대요. 여기서 이제 예시가 이렇게 나왔네. 마지막 문단입니다. 이와 같은 로봇의 활약을 고려하면 멀지 않는 미래에 우리는 예술가에게 찬사를 보내는 대신에 로봇 아티스트에게 찬사를 보내는 것에 익숙해질 수 있다. 로봇 아티스트에 의해 창작된 그림이 경매에서 실제 화가의 작품 가격에 상응하는 가격으로 현재 거래되고 있대요. 이건 진행형인 거야.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는 과연 로봇 아티스트의 창작물을 진정한 예술 작품을 볼 수 있을지 한번 고민해 봐야 한다. 여기서는 하고 싶은 말이 마지막에 나와 있죠? 그래서 중심 문장 마지막으로 보고 핵심어는 로봇 아티스트입니다. 자, 3번의 핑카 좀 작긴 하지만 로봇 아티스트고요. 자, 4번 문제는 5문단의 중심 문장 쌤이랑 같이 했죠? 몇 번? 3번이고요. 5번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여기서는 뭐가 더 뛰어난지 알 수는 없지, 그치? 보다. 틀렸죠? 3번이고요. 6번에 가장 적절한 것은 지금 각각 4를 얘기했잖아요, 그쵸? 적절한 건 몇 번이에요? 2번이고요. 7번에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마지막에 나와 있다 했잖아, 그치?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여기서 적절한 거 5번입니다.
됐나요? 넣어도 되겠어요? 뒤로 넘겨서 자 1번의 순서대로 니은, 디귿, 기억이고요. 4번에 2번, 5번에 1번, 6번에 3번이고요. 7번에 2번, 그리고 8번에 정교, 9번에 활약, 10번에 침체, 11번에 동질감, 12번에 폐허고요. 13번에 1번, 14번에 수집한 거 모으는 거죠. 2번입니다. 됐나요? 마지막 문법 꺼낼게요. 자, 문법 10쪽입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문화 가면 시작할 때 시로 시작하는 것처럼 우리가 보통 문법 시작은 의문 여기 부분이 이제 나오거든요. 여러분이 이제 사실 이 의문 부분이 선생님 생각에는 이게 1학년 때 나와야 되는데 1학년 때 원래 여러분이 이제 했어야 되는데 1학년 때 교육과정에서는 여러분이 했던 게 기억나? 문법? 단어, 형태소 배우고 그리고 그 품사 배웠잖아요. 그쵸? 형태소랑 품사 배웠잖아. 근데 사실 그 전에 배워야 될 게 이 의문이에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우리 뭐 알아야 돼? 형태소 알기 전에 자음이랑 뭐 알아야 되잖아요. 그치? 근데 이게 이제 지금 교육과정은 3학년 때 이제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가장 좀 중요한 부분이긴 해요. 왜냐면 우리가 고등학교 과정에 있을 때 우리 고등학교 가서도 문법 계속 나오잖아. 그래서 여러분 중학교 때 이거 했다고 해서 땡 안 나오는 거 아니야. 안 나온 게 아니고 다 누적돼서 나오는데 고등학교 때 중요한 부분이 의문의 변동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우리 의문의 변동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이런 단어 우리 이거 어떻게 발음해? 국물. 국물이라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발음하면 국물 이렇게 발음 나죠. 그쵸? 이러한 현상을 설명하는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왜 국물이 국물로 발음되냐?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자, 우리가 기억이 미음의 영향을 받으면 기억이 이응으로 바뀌어서 발음 나거든요. 이제 왜 그러냐면 이제 오늘 아니 내일 빠르면 내일 이렇게 배울 건데 기억은 여러분 파열음이라고 배우거든요. 파열음이고 미음은 코에서 나는 비음이에요. 근데 기억은 미음의 영향을 받으면 같은 계열인 이응으로 발음나. 이응도 비음이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기억이 같은 미음도 아니고 이응으로 바뀌냐? 기억은 여린 입천장 소리거든요. 이응도 여린 입천장 소리야. 이제 이런 것들 배울 건데 같은 소리 나는 위치에 있는 걸로 바뀌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는 다 발음을 쉽게 하려고 바뀌거든요. 발음을 쉽게 하려고. 그래서 이걸 뭐라 하냐면 비음이 아닌 것이 비음이 돼서 이러한 현상을 비음화라고 해요. 이런 것들은 원래는 여러분 전전 교육과정에서는 원래 2학년 때 배웠어. 중학교 2학년 때 이 현상을 배웠는데 이젠 중학교 때 이 과정이 빠지고 이게 고등학교 때만 나와요. 이거를 고등학교 때만 나와서 그래서 지금 당장은 여러분이 학교에서 시험 보진 않지만 고등학교 때 가장 중요시되고 모의고사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거의 기본인 자음이랑 모음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고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 부분 진도를 끝나면 표 시험 볼 거거든요. 표 시험 볼 거여서 설명을 해줄게. 자, 먼저 밑에 보면은 여기 오른쪽 부분 먼저 한번 봐볼게요. 자, 오늘 배울 부분이 의문입니다. 여러분, 의문인데 의문이 뭐냐면 여러분 뜻도 외워두셔야 돼요.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예요. 자, 다시 한번 의문은요.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라고 보시면 돼요. 말의 뜻을 어떻게 구별해주냐? 여기 예시에 나오긴 했지만 여러분 물이랑 불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자, 이거는 완전 다른 의미지, 그치? 그런데 글자로만 보면 뭐만 달라? 미음이랑 비음만 다르죠, 그쵸? 이것만으로 얘를 통해서 의미가 구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미음과 비읍이 뭔 거야? 의문인 거야. 이해됐어요? 예를 들어서 물과 말도 마찬가지야. 서로 다른 의미죠, 그쵸? 그런데 뭐만 달라? 우랑 아만 다르죠? 그럼 우랑 아도 뭔 거야? 의문인 거예요. 이해됐어요? 이런 식으로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를 뭐라 한다? 의문이라 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밑에 의문은 음과 운으로 나눌 수 있거든요. 음소는 분절 의문이에요. 이런 분절은 나눌 수 있다라는 소리거든요. 분절은 자, 자음과 모음 체크. 자음과 모음처럼 마디를 나눌 수 있으면 분절 의문이에요. 이해됐나요? 분절 의문이고 여러분 근데 운소는 비분절 의문이거든요. 나눌 수 없어. 예를 들어서 소리의 길이 높낮이 세기에 해당돼요. 선생님 소리의 길이로도 말의 뜻이 구별될 수 있나요? 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 눈 봐볼게. 눈이라는 단어가 사람 눈도 있지만 뭐도 있지? 내리는 눈도 있죠. 근데 이게 소리의 길이가 달라. 자, 우리 사람 눈을 길게 발음할까? 내리는 눈을 길게 발음할까? 내리는요? 야, 길게 발음하는 거 쓸게, 선생님이. 내리는, 이거를 옆에다 써야겠다. 자, 길게 발음하는 것만 쓸게. 우리가 보통 길게 발음할 때 점점 이렇게 쓰거든요. 뭐 자세히는 이렇게 세모 표시를 하긴 하는데 선생님 간단히 점점이라 표시할게. 자, 이렇게 길게 내리는 눈을 길게 발음하고요. 또 예시가 있으면 밤이 있어. 어떤 밤을 길게 발음할까? 깜깜한 밤, 먹는 밤. 먹는 밤. 오케이. 먹는 밤 길게 발음해요. 먹는 밤. 그리고 굴. 요즘 제철이죠? 굴. 먹는 굴이 있고 동굴이 있어. 뭘 길게 발음할까? 먹는 거? 동굴을 길게 발음해요. 동굴 할 때 굴. 그리고 벌이 있는데 우리 벌서다 할 때 벌이랑 윙 곤주벌 있죠. 윙 뭘 길게 발음할까? 뭘 길게 발음할까? 단연벌? 윙벌. 곤충벌. 곤충이라 쓸게. 곤충벌을 길게 발음해요. 이해됐어요? 더 해볼게. 병이 뭐 있을까? 우리가 이렇게 닿는 병이 있고 아픈 병이 있어요. 뭘 길게 발음할까? 닿는 병. 찍기 정말 못한다. 아픈 병을 길게 발음해. 아픈 병. 그리고 하나만 더 해볼게. 하나만 더. 발이 있어요. 발은 당연히 우리 사람 발 떠올리잖아. 사람 발이 있고 우리 중국집 가면 이렇게 문 가리개 발 있죠. 문 가리개 발이 있는데 뭘 길게 발음할까? 가리개 발을 길게 발음해요. 그래서 여러분 요런 소리의 길이도 시험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소리의 길이도 무슨 역할을 한다? 의문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의문하면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의문하면 자음, 모음, 소리의 길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시 한번 의문하면 뭐 생각하면 된다고? 자음, 모음, 소리의 길이 생각하면 된다고. 근데 자음과 모음은 우리가 눈에 보이고 나눌 수 있잖아. 그럼 무슨 의문? 분절 의문. 근데 소리의 길이는 눈에 보여요? 아니. 안 보이지? 그럼 무슨 의문? 비문요. 비분절 의문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됐을까요? 그래서 자 다시 한번 오늘은 이것만 해도 많이 한 거야. 다시 한번 의문의 뜻 알아야 된다 했어. 의문의 뜻이 뭐예요? 이런 말을 해야 돼. 뭐를 구별해줘? 말의 뜻.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뭐에? 소리, 그렇지.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예요. 그래서 분절 의문이랑 비분절 의문 나눌 수 있는데 분절 의문에는 뭐 있다고? 자모. 자음과 모음. 비분절 의문에는 소리의 소리의 길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됐을까요?
시간상 선생님이 내일 모음 체계 할게요. 내일 모음 체계 하고 이 표 한번 외워볼게요. 여기까지 하고 틀린 단어 있으신 분 써오시고 단어 외워오세요.